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윤순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많은 대화를 진행하면서 항상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 에너지 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런데 무작정 참여해라. 그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인 방법과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 다양한 캠페인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간단하게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하면은 뭐가 떠오를까요? 자, 콘센트 빼기, 계단 이용하기. 이렇게 간단한 것도 해당이 될까요? 네. 당연히 해당이 될 수 있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작은 노력이지만 에너지 전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한다든지, 내복을 입는다든지, 손수건을 사용한다든지, 또 용도에 따라서 적절한 에너지를 골라서 쓴다든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구입한다든지, 건물의 단열을 강화한다든지, 우리가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이 생각보다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보다 개개인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은 전체 에너지 수요를 낮추는데요. 전력망 전체 효율성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노력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한 활동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광등 끄기입니다. 에이, 이런 것도 그렇게 도움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집에 있다 보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여기저기 형광등이 켜 있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개인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전력망에서는 제법 큰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나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전력 요금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으니까요. 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곳,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전등을 꼭 끄도록 합시다. 특히 낮에 블라인드나 커튼을 치고 전등을 켜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직사광선이 비칠 때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블라인드나 커튼을 올리고 또는 열고 적어도 창가 쪽 전등은 켜지 않도록 합시다. 회사나 학교의 경우 한 방에 전등이 여러 줄로 있을 때 굳이 조명등을 켜지 않아도 되는 곳 전등을 끄려고 할 때 어느 줄이 어느 스위치와 연결되어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스위치에 지도를 그린 스티커를 붙이거나 그려두면은 껐다 켰다 하지 않고 손쉽게 끄고 싶은 전등을 끌 수가 있어요.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때 전력 소모가 더 크기 때문에 간단한 전등 지도를 만들어서 이런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가 있겠죠. 조명에 쓰이는 전력이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의 17.4%에 이른다고 하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이 전등 하나만 아끼더라도 그 양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텀블러라 불리는 다회용 개인컵 사용하기입니다. 일회용품은 제조, 유통, 폐기 과정에서 에너지가 투입되고 그 결과 적지 않은 탄소를 배출합니다. 텀블러 사용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아주 좋죠. 개인적인 일화로 예전에 비행기 타는데 텀블러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는데요. 종이컵을 쓰기 싫어서 물을 마시지 못했던 적도 있어요. 이런 건 좀 극단적인 경우죠. 비행기를 탈 때면 특히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면 비행기로 이동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회용 컵을 사용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텀블러를 준비해 가서 텀블러에 물과 음료를 받습니다. 혹시 잊어버리고 그냥 타는 경우엔 쓸 때마다 계속 새로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사소하더라도 에너지 절약 습관이 몸에 배이면 자연스럽게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점심시간 모니터 끄기입니다. 우리도 업무를 계속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모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70%는 모니터를 사용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해요. 의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별것 아닐
할지라도 짧게나마 모니터를 꺼둔다면 에너지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전원 옵션으로 절전 모드 기능을 설정해 둡니다. 일정 시간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모니터는 꺼지고 본체도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개인용 컴퓨터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업무용도 이렇게 절전 기능을 꼭 설정해 두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장바구니 이용하기입니다. 장바구니 역시 일회용품을 줄이는데 유용한 방법이죠. 이건 콘센트 코드 뽑기처럼 많이들 지키시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비닐봉투나 종이봉투보다 더 튼튼하고 또 챙기기가 편하지 않나요? 그리고 장에 갈 때만 챙겨가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늘 들고 다니는 가방에 2개씩 넣고 다닙니다. 계획해서 장을 보러 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엔 계획 없이 갈 때도 있으니까요. 요즘엔 부피가 아주 적게 시장 바구니를 접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가방에 넣어 다니는 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더라고요. 꼭 장에 갈 때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짐이 생길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마지막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대중교통 이용하기입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에게는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출퇴근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최대 약 3,000원에서 5,000원 정도가 드는데 주유비를 생각해 보세요. 대중교통 이용이 돈도 아끼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매일은 힘들더라도 일주일에 횟수를 정해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점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을 늘려간다면 대중교통의 편리함에도 익숙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장롱면허 소유자인데요.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갖춰진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여러 해를 산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도시만큼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나 도시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운전을 직접 하지 않으니 운전하느라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이동하는 시간 동안 졸기도 하고 뉴스도 검색하고 생각도 하고 손과 머리가 자유로우니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정류장이나 역에 가면서 걷게 되기 때문에 운동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출퇴근길이 혼잡하면 좀 힘이 들기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휘발유나 경유 소비가 줄어들게 되니까 미세먼지 배출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가 있겠죠. 나 홀로 운전자들로 인해서 차량이 늘어나면 도로 정체도 심해지고 그만큼 오래 도로에 머물게 되면 일정 속도를 내지 못하게 되어서 대기 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이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에너지란 개인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아주 거대한 시스템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한 일로도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와 그리 멀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말입니다. 아, 사소한 나의 실천이 큰 힘이 된다고 하니 저도 열심히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 아주 좋습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에너지 소비를 위해서는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탄소 생활을 위한 수칙 같은 것인데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선 나날이 늘어가는 소비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에너지 다이어트죠. 무심결에 사용하는 종이컵 하나, 플라스틱 컵 하나, 비닐봉지 한 장, 모두 공짜는 없습니다. 모두 다 에너지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공짜가 없다는 점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위와 같이 지혜로운 에너지 소비 생활을 한다면 에너지 절약 외에 또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 모두 적어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5가지를 고려한 의식 있는 실천이 좀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5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한다면 에너지 시민으로서 주권 의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저절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에너지 프로슈머에게 필요한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프로슈머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면서 소비하는 주체를 의미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에너지 시장 참여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바로 에너지 정책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넓힐 수 있습니다. 에너지 시스템에서 수동적이던 시민들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조합원으로서 협동조합의 표를 행사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투자 계획까지 결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프로슈머로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원과 기술, 생태, 환경적 제약, 시민사회 재원, 역량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목표 수립을 위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도 길러질 수가 있을 거예요.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역으로는 자신의 에너지 소비 활동을 되돌아보게도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네가와트라는 새로운 에너지 소비 형태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메가와트가 무엇입니까? 네가와트는 전력 단위인 와트와 네거티브의 합성어죠. 말뜻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 보자면 아낀 전기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아낀 전기를 필요한 곳에 팔 수도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에너지 절약이 곧 생산, 즉 발전이 됩니다. 공급 위주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 관리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절약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메가와트는 별도의 시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기업은 생산 시설에서 에너지를 아끼고 아낀 전기를 시장에서 되파는 식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요. 꼭 이렇게 경제적인 이득을 얻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낀 전기로 발생한 수익을 자신의 호주머니로 넣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쓸 수도 있거든요. 절약한 에너지를 에너지 빈곤층과 나눔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기부와 저소득층 복지에도 기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개인의 행동도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재화 또는 투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건축물이 대표적입니다. 그린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린 리모델링은 공공기관 건물을 대상으로 주로 공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가정이나 민간으로도 영역이 넓혀지면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열을 강화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도록 환기 시스템을 갖춘 건축물을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기존 건축물도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패시브 하우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패시브 하우스 장점이 무엇입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주거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탄소 배출도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린 리모델링 건축의 여러 요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열 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겨울에는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 내부의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외부의 열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줘야 되죠.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단열을 강화하되 열 손실이 없는 방식으로 환기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실내 공기는 쾌적하게 유지하면서 온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패시브 하우스가 이런 건데요. 어, 이렇게 냉난방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줄임으로써 관리 비용도 줄어들 수 있고 또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뭔가 그저 겉모습도 아주 특별할 것 같아요. 의외로 겉보기는 일반 건축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열을 강화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찾아본다면 정말 다양한 곳에서 어렵지 않게 이 패시브 하우스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집은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로 정부 서울청사 본관 건물이 있고요. 헌법재판소도 있고 또 제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공학관 같은 경우도 그린 리모델링이 적용된 그런 사례들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그린 리모델링은 친환경적인 도시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에너지 절감을 통해서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또 전 사회적으로 볼 때는 에너지 전환의 한 요소가 되기도 하는 거죠. 또한 관련 기술이 개발되고 산업군이 형성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이나 자연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현재 건설되는 일반적인 패시브 하우스는 에어컨이나 난방 시설의 가동이 없이도 19도나 20도 정도의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데요. 쾌적하면서도 건강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건축물은 당연히 일반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축비는 일반 주택보다 약간 비싸지만 절약되는 에너지 비용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저렴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축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친환경 건축물은 건축이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패시브 단지는 곳곳에 만들어져 있어요.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에 가면 태양광 패널이 가득 설치된 공동주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공동주택 단지는 우리나라 공식 1호 에너지 제로 공동주택인 노원 이지하우스라고 합니다. 에너지 제로 빌딩은 소비하는 에너지와 발전하는 에너지를 모두 합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최종적으로 0, 제로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 에너지를 줄이는 한편 그래도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 패널을 부착하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도록 설계가 된 거죠. 이러한 이지하우스의 모든 건물이 삼중 유리 창호라든지 또 내화 성능을 가진 외단열 자재를 적용해서 건축이 이루어진 건데요. 덕분에 폭염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추위에도 태양빛을 이용한 자연 채광으로 난방 에너지 요구량을 최적화해서 아주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해요.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은 최종 에너지 소비의 19%를 차지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건물은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만큼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야, 이렇게 큰 친환경 공동주택이 있을 줄 몰랐네요. 서울 외에 다른 지역은 뭐 어떻습니까? 네. 충북 청주 양촌 가온누리 마을에도 저에너지 패시브 하우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양촌 가온누리 마을은 특이하게도 3명의 건축주가 함께 토지를 매입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분들은 모든 건축주들의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공간 구성부터 규모, 공사 방법, 또 비용, 시공사 선정 등 모든 것을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과 개성을 살릴 것을 구분해서 패시브 하우스를 건설했는데요. 친환경 주택 조합이자 에너지 민주주의의 또 다른 모범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할 것으로 외부의 형태와 재료를 통일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내부의 경우 집 주인의 취향이나 용도, 인테리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건설 과정에서 생기는 돌발 상황에는 함께 합의해 나가면서 돈독한 공동체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양촌 가온누리 마을은 아름다운 건축물 주거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토지 구입과 설계와 시공사 선정 등의 건축 과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한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다양한 패시브 건축물이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그런데 그 제로 에너지 주택을 말씀하셨는데요.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려면 결국에는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건물에는 패시브 기술뿐 아니라 액티브 기술도 적용이 되는데요. 패시브냐, 액티브냐, 이 말은 인공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넣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구분하는 말입니다. 패시브 같은 경우는 그런 에너지 투입을 하지 않으면서 단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관리하는 걸 말하고요. 액티브는 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넣는 걸 말합니다. 액티브란 건물 외부 옥상이나 옆면 등에 태양광 발전 패널 등을 부착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걸 말하죠. 제로 에너지 건물은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기술과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 기술을 조합한 것인데요. 두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직은 시범적으로 건축된 단지만 있는데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도시 전체에 이런 건물들이 예, 늘어나서 아마 도시가 제로 에너지 건물로 채워지는 날도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공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네요. 네, 사실 오래전부터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2006년 대림 산업이 가장 먼저였던 것 같아요. 이 대림 산업이 세운 에코 3K 하우스란 게 있었고요. 그 이후에 삼성물산의 그린 투모로우라든지 현대건설의 그린 스마트 빌딩, 한화건설의 제노에너지 솔라하우스, GS건설의 3제로 하우스, 포스코 건설의 그린 빌딩 등 여러 친환경 건축물들이 차례차례 세워져 왔습니다. 개인과 기업 외에도 정부에서도 많은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신재생 에너지 하면 어떤 에너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음, 저는 태양광이요. 음, 태양광 에너지가 가장 친숙합니다. 아무래도 재생 에너지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태양광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주변 곳곳에서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이처럼 친숙하고 간편한 발전원이기 때문에 관련 정책들도 아주 많습니다. 아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들이 있네요. 심지어 세세하게 분화되어 주택은 물론 건물과 지역, 대여 산업까지 태양광 산업의 보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미니 태양광 설치 사업인데요. 서울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자력 발전과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전력 자립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2월 4월에 시작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이 대표적인데요. 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아파트 미니 태양광 설치 사업이랍니다. 아니, 요즘은 뭐 어쨌든 쉽게 볼 수 있더라고요. 아파트 건물은 물론이고요. 도로,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도 뭐 자주 봤습니다. 네, 이 사업의 접근성이 그만큼 좋다는 뜻인데요. 눈에 자주 띄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홍보물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도시 지역 에너지 전환 운동을 펼치는 지역 주민들에겐 소규모이긴 합니다만 분산 전원을 위한 주요한 기술적 대안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일반 시민이 재생에너지 설비들 중에서 가장 손쉽게 설치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본인이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 설치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이기도 한 거죠. 이런 미니 태양광은 무더운 한여름 오후에 전력 피커를 낮춰주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많지 않은 전력량이지만 에어컨을 한참 많이 쓸 시간대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게 한 것인데요. 에어컨을 많이 트는 한낮에 태양광 발전이 왕성하다 보니까 그만큼 전력망에서 공급되는 전력에 대한 수요를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미니 태양광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소소하지만 효과는 강력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처럼 미니 태양광 보급이 확대되려면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와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보급업체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평가와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미니 태양광 발전의 보급, 확산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서울시에서는 서울 시민만이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미니 태양광 설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이외에도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태양의 도시 서울이라는 그런 사업을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1기가와트의 태양광 시설을 확대해가는 그런 정책인데요. 그중에서 이 미니 태양광의 확대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울을 넘어서 수원시라든지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등 경기도의 여러 도시들과 부산시, 뭐 광주시, 대구시, 아산시, 당진시, 서천군 등 여러 시와 군들에서 또 충북의 청주시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다수의 인구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가 간편하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이 적고 그러면서 최대 전력 수요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지닌 미니 태양광 설치가 간단한 재생에너지 이용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수님,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현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전과 석탄 화력의 빈자리는 비교적 청정한 화석 연료라 불리는 LNG 발전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전력을 20%로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원전과 석탄 발전용 연료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또 높이거나 하는 그런 그 연료 세금 정책을 지금 좀 변화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는 농촌 지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농업 그랬을 때는 곡물을 생산하는 것만 농업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해서 햇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전기 농사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논에 기둥을 높게 세워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우리가 건설하게 되면은 아래에서는 곡식이 또는 야채가 자라고 위에서는 태양광 팬을 통해서 전기 농사를 동시에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가능하다면 환경 문제도 덜고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겠는데 이게 정말 실행이 가능할까요? 실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좀 더 이 로드맵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대안에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서 석탄 발전이나 LNG 발전 등 전체 전원을 고려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요.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대안 마련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동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위원회가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에너지위원회는 예전에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에너지위원회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것이 나오면서 지위가 격화돼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로 좀 축소가 되었는데 다시 에너지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국가적 의제인 만큼 국가에너지위원회로 위상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가 에너지 정책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부처 간 규제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인 규제 혁신에 나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여전히 에너지 원별 발전 단가에 대한 논쟁이 분분한 만큼 비용 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그 논쟁의 어디까지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또 앞으로 다양한 전력 요금이나 에너지 세제 개편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활발한 논의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에너지 연별 비용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해서 공개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국민에게 좀 더 솔직하게 관련된 비용을 공개하고 동의를 통해서 수용성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만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에너지 시민으로서 어 일반 시민들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그런 시민의 역할도 정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도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안 그래도 올해 초부터 미세먼지가 심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이라니 그 상상만 해도 그 설렙니다. 지금까지 어 에너지 부문 가운데서 특히 전력 부문과 개인적인 소비 부문을 주로 살펴봤는데요. 에너지 부문 가운데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송, 운송 부문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여러 활동 중에 하나로 환경부에서는 수소 연료 전지차 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수소차와 연료 전지를 미래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수소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죠. 엄밀히 말해서 수소 경제는 향후 우리가 살아갈 에너지 환경의 여러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수소 경제의 가능성과 경제성에 대해서는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왜 그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 정책을 하게 되었어요?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대응을 위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퇴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 내연기관차 퇴출과 친환경차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세계 자동차 시장도 내연기관차 제작 중단을 선언을 했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생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배경에는 유럽 국가들의 주행거리당 CO2 배출 규제 정책이 영향을 주었는데요. 주행거리 1km당 CO2 배출이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 이런 배출 규제 정책은 EU 지역 내에 반입되는 차량에 대해서 모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km 주행 시 평균 140g 이상의 CO2를 배출하는 경우는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EU에서는 기존 2021년까지 배출가스를 킬로미터당 118.5g에서 95g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새로운 규제안이 합의되었는데요. 2025년까지 킬로미터당 80.8g으로 15%를 더 감축하고 30년에는 킬로미터당 59.4g까지 감축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거죠. 더불어서 전기차나 수소차 생산 못지않게 전기나 수소 충전소 설치가 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친환경차 확대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확대 보급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친환경 자동차가 확대 보급되고 내연기관차가 퇴출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과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청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정부 지원 없이도 소비자가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차량 가격이 저렴해져야 되는데 아직은 기술 발전을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차 제조업체가 친환경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한다든가 CO2 기준을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개발과 판매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한 거죠. 우리 정부도 이를 위해서 환경부 산하에 친환경 자동차 기술 개발 사업단을 설치했는데요. 자동차 유해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뭐 저도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재생에너지가 정착하기에는 이른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려면 독일처럼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충분히 많아질 필요가 있겠죠. 상업화가 가능할 만큼요. 그 이전에는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낮아서 시장 논리에만 맡기면 확장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질 때까지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제도가 FIT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FIT는 영어로 Feed in Tariff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우리말로는 발전 차액 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아직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예상되는 적자의 상당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죠. 전기를 생산할 때는 발전 원별로 표준 가격을 정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해서 단위 전력당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서로 다른 표준 가격을 지닌 발전은 여럿이 모여서 최종 전력 가격을 형성하는데요. 과거 재생 가능 에너지는 발전 단가가 높다 보니 시장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하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를 지원금으로 보전해 주는 게 바로 FIT라는 제도인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FIT는 2002년부터 사실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5차례 개정을 거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초기 재생 에너지 시장 형성에 큰 역할을 했었죠. 그렇지만 2011년에 이 FIT 제도는 이제 좀 종결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급격하게 발전소 건설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되는 지원금 규모가 늘어나서 부담을 느끼게 됐고, 또 태양광 발전의 생산 단가가 점점 낮아져서 FIT로 지원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정부가 RPS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RPS 제도는 또 뭐고, 어? 발전 차액 지원 제도는 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RPS라는 제도는 영어로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월부터 시행되어 왔는데요. 50메가와트 이상의 설비를 가진 대형 발전소, 예를 들면 뭐 남동발전이라든가 동서발전, 서부발전 등 한전 자회사들하고 또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공급 의무자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발전량의 일정 부분,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2%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 일정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FIT 제도와 RPS 이 둘 다 생산 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제도가 아닙니까? 저는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FIT는 발전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죠. 따라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RPS란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산출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 사업자들에게 일정 비율의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 부담이 없습니다. FIT 제도는 발전 사업자들에게 생산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발전 사업자들이 보다 빠르게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재정 부담이 큰 것도 사실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투자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적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되는 데는 상당한 기여를 한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보조금 지급에 부담이 있어서 세계적으로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없는 RPS 제도가 조금 더 많이 활용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네. 정부도 뭐 다양한 제도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말고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요즘은 에너지와 관련된 캠페인도 참 많이 하고 있죠.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에너지가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게 만드는 캠페인이라든지 미세먼지를 함께 줄이자라든지 또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의식 속에서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죠. 일상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의식하고 실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이벤트에 참여해서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를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경험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를 보다 넓은 시각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캠페인 활동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시민들이 직접 캠페인에 참여해서 그런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캠페인은 매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투표입니다. 투표요? 아니, 투표는 4, 5년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 효율 제품이나 저탄소 제품, 또 좀 우리 집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근거리 제품, 또 저포장 제품,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더 지혜롭게 소비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혜로운 경제 투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소비 생활 가운데 화폐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투표를 화폐 투표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그런 기업에 대해서 그 제품을 계속 생산하라고 의사를 전하는 것과 같고 사람들이 특정한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가치가 없는 제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품은 그 기업이 계속해서 생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을 잘 내려야 됩니다. 소비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소비에 대한 선택이 모여서 에너지와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투표는 아닙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를 소비자가 골라서 구매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기업의 제품을 애용하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친환경적인 어떤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산업계 전반에 대해서 인식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선택적 소비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해서 참여와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이번 강의뿐만 아니라 그동안 에너지 전환은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수많은 도전 과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기술적으로 풀어야 하고 또 어떤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하는 과제들일 텐데요. 이처럼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적합한 해법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냉철하게 파악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이나 갈등을 적절하게 조율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객관적인 시각과 정확한 정보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우리 세대의 의무이고 이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에너지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 변화가 내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에너지 전환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가 바로바로 실천하는 에너지 시민으로서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깨끗한 환경에서 더 나은 우리의 생활과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생활 전체는 에너지와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서 잠자리에 들고 다시 잠에서 깨기까지 모든 활동은 다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다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온실기체 배출량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모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에너지 시민으로서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활동한다면 앞으로 에너지 전환은 보다 빠르게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달성해야 될 과제이고, 또 우리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아이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좀 더 잘 살아내야 될 것인가, 에너지 시민으로서 주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좀 더 많이 고민하고 많이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7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왔는데요.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사소한 일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에너지 전환에 함께 손잡고 나가도록 합시다.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에너지 전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나는 자연이다 촬영을 하면서 자연과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만나보게 될 자연인들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서 그런지 더 재미있게 느껴졌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에너지로 바뀌는 세상을 상상해 보면서 그동안 나누었던 대화들을 미리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우리들의 미래를 기원하며 저는 자연 속에서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에너지로 바꾸는 세상. 지금 우리의 선택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